예, 미래의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1타에두에서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이제 기출문제의 천재 관련해서 꾸준하게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재까지 1강부터 5강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한 복습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러한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되는 논점을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서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 경찰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조금씩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지치지 마시고 항상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공부하셔서 적어도 이 기출문제만큼은 명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고득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기출 천재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6강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 6강 수업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학의 기초 이론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실제 시험에서 이 경찰윤리와 관련하여서는 약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6강부터 경찰윤리 관련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 경찰윤리와 관련하여 중요 부분을 일단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은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윤리에서는 먼저 경찰윤리와 관련된 경찰윤리 관련 법령 등을 여러분들 조금은 치밀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윤리와 관련된 법령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하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금지법을 여러분들께서 치밀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부패방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윤리 관련 법령 첫 번째 부정청탁 금지법, 두 번째 부패방지법.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 경찰청 훈령인데 이 훈령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부정청탁 금지법과 다소 유사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죠. 바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이 되겠습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윤리 관련 법령 관련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치밀하게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경찰윤리와 관련해서 법령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경찰윤리 관련 재반 이론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재반 이론 중에서는 첫 번째 부패의 원인과 관련된 여러 학자들의 가설이 시험에 거의 100%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부패의 원인 가설을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제1론 파트는 바로 사회계약설이라는 하나의 학설 영역에서부터 도출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인 코엔 그리고 펠드버그의
코엔과 펠드버그의 5가지 경찰 윤리 표준, 즉 일반 시민의 신뢰, 공공의 신뢰로부터 객관성, 즉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까지 이르는 이 5가지의 경찰 윤리 표준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경찰 윤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담보장치에 해당하는 경찰의 전문 직업화.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경찰 윤리 강령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다르겠지만 경찰 윤리 강령.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경찰 윤리 강령. 자, 그리고 내부 고발. 그리고 경찰 조직에 있어서의 냉소주의. 그리고 회의주의. 이러한 것들을 관련 재반 이론들을 그 의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요 논점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경찰윤리 관련 법령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 그리고 부패방지법,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이 세 가지 법률 및 훈령을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치밀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경찰윤리 관련 재반 이론들, 부패이론, 그리고 경찰윤리 표준, 경찰의 전문 직업화, 경찰윤리 강령, 그 이외에 내부고발이라든지 냉소주의라든지 회의주의와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기출문제풀이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영역들을 제가 여러분들 교재의 기본적인 목차에 따라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한번 리마인딩을 하였고요. 이 바탕에서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 문제는 52번입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경찰 부패와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자, 여러분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셔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셔먼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작은 호의들을, 처음에는 부패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패가 아닌 호의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처럼 점점 부패의 과정으로 미끄러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울의 추가, 여기는 작은 호의, 그리고 여기는 부패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호의들을 하나하나 받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더 큰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처음에는 부패가 아니지만 공짜 커피, 작은 선물들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정답은 O입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썩은 사과 이론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학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워낙 썩은 사과 이론이라는 이 이론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학자들이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학자는 우리 경찰학 교재에는 언급이 없죠. 자, 여러분, 썩은 사과 이론. 뭡니까, 여러분? 자, 처음에 사과 상자가 있는데 이 사과 상자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과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사과가, 여러분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립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 다른 정상적인 사과도 썩어갈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을 경찰 조직에 대입하면 썩은 사과에 해당하는, 즉 부패 경찰 공무원 한 명이 있으면 나머지 경찰 공무원도 자연스럽게 썩어지게 된다 라는 이론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썩은 사과 이론은 부패의 원인을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경찰 공무원이 이미 된 사람, 그 개인적 결함에 의해서 조직 전체가 부패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패의 원인을 바로 이 개인적 결함에 찾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썩은 사과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경찰 공무원의 모집 단계에서부터 썩은 사과에 해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모집, 채용을 배제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썩은 사과 이론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보다는 여러분들 썩은 사과 이론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에 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자,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직 차원에서 경찰 부패가 체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구조원인 가설에 해당합니다. 경찰의 조직 구조 자체에 경찰 부패의 원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썩은 사과 이론은 개인적 결함의 부패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구조원인 가설. 자, 여러분들 구조원인 가설은요, 구조원인 가설. 자, 여러분 구조원인 가설의 대표적인 학자는 3명이 있죠. 저는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니로바. 구조원인 가설은 니도어퍼, 그리고 로버, 그리고 바커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발 브랜드가 랜드로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빗대어서 구니로바라고 외워요. 뭐 어떻게든 외우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구조원인 가설, 니도어퍼, 로버, 바커인데 구조원인 가설의 핵심은 이겁니다. 경찰 조직 자체의 부패가 경찰 공무원을 부패시킨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해석을 하면 선배 경찰관이 이미 부패에 만연해져 있으면 신임 경찰관도 자연스럽게 부패에 물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조원인 가설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구조원인 가설은 신임 경찰들이 선배 경찰에 의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자, 여러분 선배 경찰관들로부터 신임 경찰관들이 배우죠. 그래서 신임 경찰관들이 사회화됩니다. 사회적
학습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에 물들게 된다. 자, 여러분 3번은 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4번 봅시다. 윤리적 냉소주의 가설. 여러분들 냉소주의 입장에 있는 경찰 공무원은요, 경찰의 윤리와 관련해서 좀 냉소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 경찰 윤리가 확립되겠어?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죠. 다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냉소주의 가설은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경찰 조직의 내부 통제가 아니라 외부 통제를 수행하는 정치 권력, 대중매체 권력, 시민단체의 이러한 부패가 경찰의 냉소주의를 부채질한다. 여러분 맞죠? 정치 권력이 경찰의 부패를 견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 권력이 더 부패하면 경찰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경찰 조직 자체도 냉소주의 흥하면서 자기들도 윤리적이지 못한데 어디에 우리 경찰 조직의 윤리를 강조해?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치 권력, 대중매체, 시민단체의 부패가 경찰 조직 부패에 대한 전념 효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5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경찰의 부패 원인 가설을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53번 문제는 다소 응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경찰 공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 경찰 공무원, 희망자, 이런 사람들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죠. 자, 이러한 사람들은 첫 번째로요. 공식적 조직 또는 공식적 기관에 의해서 경찰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 두 번째는요. 비공식적 조직 또는 비공식적 기관을 통해서 경찰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갑은, 자, 그러면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경찰 공무원 희망자죠. 여러분들 이렇게 경찰 공무원을 희망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주로 공식적 조직을 통해서 경찰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비공식적 조직에 의하여 경찰 윤리와 관련된 본인만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겠죠. 자, 그래서 경찰 시험을 준비하는 갑은 언론에서 경찰 공무원의 부정부패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경찰이 되면 저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갑이라는 친구는 바로 비공식적 조직, 기관 이런 곳에서 경찰 윤리 의식을 확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못하게 설명한 것. 자, 그럼 볼까요? 1번 봅시다. 이런 현상을 침묵의 규범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침묵의 규범은요. 경찰 조직의 부패 관련해서 선배 경찰관의 부패 행위를 신임 경찰관이 눈감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서로 간에 부패 행위가 있을 때 같은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부패 행위를 조용히 입을 닫고 눈감아 주는 것을 바로 침묵의 규범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미 경찰 조직 내부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침묵의 규범은 결국에는 경찰 조직이라는 공식적 조직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 규범 현상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개인적 성향. 이 갑의 개인적 성향과 조직 내 사회화 가정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갑이라는 친구가 부패가 만연되어져 있는 조직 내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조직의 부패에 대한 사회화 과정을 처음부터 이렇게 경찰이 되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나마 여러분들 부패에 물들게 되는 현상이 적겠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경찰 공무원의 사회화는, 즉 학습, 사회화는 경찰이 되기 전의 가치관. 저는 갑은 이미 경찰이 되기 전이죠. 이러한 경찰이 되기 전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다. 오죠, 여러분. 이 갑이라는 친구는 경찰이 되기 전부터 나는 윤리적인 경찰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러면 4번 봅시다. 경찰 공무원은 공식적 사회화 과정보다 비공식적 사회화 과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여러분들 이것은 논의의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만 놓고 문제의 예만 놓고 생각한다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예만 놓고 생각한다면 비공식적 사회화 과정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답을 찾아야죠. 갑은 공식적 사회화 과정보다 비공식적 사회화 과정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옵니다. 여러분들 이 보기 4번과 관련해서 제 경찰학 카페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딱 한마디만 하죠. 문제의 내용대로 풀어라. 그러면 이 갑은 언론이라는 비공식적 기관에서 사회화 과정의 영향을 더 받은 거죠.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3번 문제는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돌아와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찰의 전문 직업화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찰은 전문직이다. 바로 전문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 전문직 맞죠? 법 집행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가고 또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죠. 맞죠, 여러분? 자, 이러한 경찰의 전문 직업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여러분 1번 볼까요? 미국의 서덜랜드는 경찰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직업화를 추진하였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일단 X입니다. 경찰의 전문 직업화.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는 서덜랜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2명의 학자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경찰의 전문 직업화 관련해서 클라이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 윤리 관련해서는 정말 최고의 학자죠.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미국의 오거스트 볼머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서덜랜드가 아니고요. 미국의 오거스트 볼모가 보기 1번의 주장을 했죠. 자, 여러분들 오거스트 볼모.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바로 미국 근대 경찰의 아버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여러 대학에 경찰 관련 학과를 설치했죠. 그리고 이 오거스트 볼모의 대표적인 업적 세 번째가 바로 전문 직업화를 추진하였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일단 X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봅시다. 전문 직업화는 경찰이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함으로 치안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전문 직업화는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에 전제하고 있는 걸 보세요. 전제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 경찰 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감소하겠죠. 그래서 X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경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만을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전문 직업화의 단점에 해당하는 바로 부권주의에 해당한다.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교재, 제 교재 참고사항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러한 부권주의는 경찰 치안 서비스의 질을 감소시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경찰의 전문 직업화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경찰에 진출할 기회를 증대시켜준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X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경제적, 사회적 약자가 경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전문직의 단점 중에 이게 있죠. 바로 차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차별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차별입니다. 여러분 경찰을 전문직으로 본다면 전문직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많이 듭니까? 경제적 자본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이 경찰을 준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경찰에 진출할 기회가 감소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경찰 전문직의 단점인 차별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교재 참고의 내용 꼭 잘 봐주셔야 됩니다. 전문직의 단점. 자, 다음 여러분 4번 봅시다.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으니까 4번이 당연히 오겠죠. 여러분 경찰의 전문 직업화는 경찰의 위상과 사기를 제고시킨다. 제고시키죠, 여러분. 왜? 나는 전문가니까. 화이팅! 맞죠, 여러분? 다음,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치안 서비스의 질의 향상은 부권주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여러분 전문 직업화의 장단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5번
55번 봅시다. 자, 여러분 55번에 보면 제가 앞서 강조했던 세 가지 법률 또는 훈련 중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행동 강령 제5조에 보면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라는 법률 조문이 있어요. 자, 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여러분 이거 좋은 문제죠. 자, 여러분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자, 여러분들 A라는 경찰 공무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B라는 일반인이 있습니다. 뭐 혹은 법인 또는 단체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이 A와 B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과거 또는 현재에 있는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성립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A와 B 사이에 어떤 특정한 상황, 과거이든 현재이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 A라는 경찰 공무원이 그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그것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부패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가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한 조문이 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요. 가를 봅시다. 공무원의 사촌 이내의 친족. 그러니까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사촌 이내 친족이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촌 이내 친족이에요. 친하겠죠? 뭐 물론 현실에서는 친척들끼리 안 친한 경우도 많지만 저도 우리 친척들끼리 안 친해요. 자, 이러한 사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자, 그러면 사적 이해관계 성립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나와봅시다. 공무원 자신과 그리고 이 공무원의 가족, 이 가족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자, 여러분 이 B가 법인 또는 단체인데 이 A라는 경찰 공무원과 이 A의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과 2년 이내에 재직했다라는 거예요. 이 A와 A의 가족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X입니다. 이 공무원이 이 B라는 법인 단체에 2년 이내에 재직한 것은 사적 이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A의 가족까지는 바로 2년 이내에 재직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항에서는 이 가족이 틀렸습니다. 가족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공무원만, 해당 공무원만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경우에는 가족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다 봅시다. 다.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직무 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자, 여러분들 나항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족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밀접성 있는 관계는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항에서는 그 가족이 대리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밀접한 관련성이 형성이 돼버리죠. 자, 그리고 직무 관련자에게 고문, 자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도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 가족이 포함되는 건, 사적 이해관계에 가족이 포함되는 건 바로 이 대리, 실질적으로 재직한 건 아니고 대리, 고문, 자문 이 단어가 들어가면 해당 공무원 플러스 그 가족도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랑 봅시다. 여기에도 보면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 이 임직원 또는 사회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현재죠. 현재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여러분 이 경우에도 공무원과 해당 공무원의 가족이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면 가족이 사적 이해관계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단 첫 번째로 대리, 고문, 자문이고요. 두 번째가 임직원, 그리고 사회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핵심 용어들과 매칭을 잘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음 봅시다. 300만 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있는 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B가 A라는 경찰 공무원과 300만 원의 금전 거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금전 거래가 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돼 버립니다. 그래서 마도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300만 원을 다른 금액으로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금전 거래에 있어서는 300만 원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방 볼까요? 학연, 지연, 종교 이런 지속적인 친분관계 이것이 형성되어 있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겠다. 자, 여러분 이거 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사항 봅시다. 경찰청 소속기관의 퇴직 공무원으로서 퇴직 전에 몇 년 이내에 재직했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퇴직 전 3년간 이 B라는 사람이 퇴직 전 3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자,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일단 3년이 틀렸습니다. 5년간입니다, 여러분. 5년간. 이해되시나요?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그것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항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가, 다, 라, 마바 해서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이것과 관련된 대상은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여러분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는 빈출지문입니다. 빈출지문.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교재 참고에 이 내용을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암기를 하실 때 다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중요 용어를 매칭시켜서 그 중요 용어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해당 공무원의 가족이 사적 이해관계에 포함되는 경우는 고문, 대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직원, 사회이사 이런 것들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금전거래는 얼마? 300만 원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퇴직 전 같은 부서에서 몇 년간 근무? 5년간 근무. 여러분, 이러한 핵심적 용어를 잘 매칭시키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6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의 부패 이론. 자, 그리고 내부 고발. 자, 이것과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은 자, 볼까요, 여러분? 구조원인 가설. 여러분, 구니로 바였죠. 그래서 니도퍼, 로버, 바커 여기까지는 맞는데 왜 갑자기 윌슨이라는 사람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윌슨은 전체 사회 가설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신임 경찰이 선배 경찰에 의해 학습화되고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사회화된다. 그래서 신임 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에 물든다. 이거는 여러분들 구조원인 가설의 내용이 맞죠? 그런데 윌슨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썩은 사과 가설. 자,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개인적 결함에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개인적 결함보다는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자,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면 신임 경찰의 채용 단계, 즉 모집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건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앞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필드버그가 주장했다? 여러분, 누가 주장했나요? 셔먼이 주장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오히려 이 필드버그, 뭐 다른 용어로는 저는 펠드버그라고 하죠. 이 사람은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작은 호의 허용론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필드버그가 주장했다라는 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보시면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부패로 이어진다. 이 내용 자체는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의 내용에 맞죠. 그런데 학자 이름이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 4번 봅시다. 내부 고발의 정당화 요건. 이런 내부 고발. 여러분, 이 내부 고발을 우리는 영어로 휘슬 브로잉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부 고발은 단순히 조직 내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조직의 부패 또는 다른 경찰 공무원의 부패를 언론 등의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내부 고발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내부 고발은 무작정 내부 고발하면 안 돼요. 뭐냐면요, 내부 고발에는 일정한 정당화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내부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 내부 고발의 정당화 요건이 먼저 내부 고발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요. 적절한 도덕적 동기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즉, 나는 더 이상 경찰 조직의 부패를 용인할 수 없다. 이런 거룩한, 적절한 도덕적 동기가 있어야죠. 그런데 나는 저 부패 경찰 공무원 싫으니까 무조건 내부 고발할 거야. 이런 거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복수심에 불타는 내부 고발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내부 고발을 하기 전에 다른 수단으로 그 부패가 척결이 될 수 있으면 그 단계를 따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부 고발은 최후 수단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당연히 내부 고발은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대하고 긴급해야 돼요. 오케이? 이러한 경우에 내부 고발을 해야지, 이러한 정당한 요건 없이 그냥 내부 고발을 하는 건 여러분들 옳은 태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7번. 코엔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사회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5가지의 경찰활동의 기준, 5가지의 경찰윤리 표준이죠. 자, 여러분, 그것과 관련해서 첫 번째, 바로 공공의 신뢰입니다. 다른 말로는 일반 시민의 신뢰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두 번째가요. 여러분들 바로 공정한 접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가 협력입니다. 협력.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여러분들 공정한 접근. 네 번째가 바로 우리 국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객관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5가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봅시다. 자,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김순경은 절도범을 추격하는데 권총을 쏘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행위를 보면 뭐냐면 적법 절차 또는 비례의 원칙, 이것을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고작 절도범 잡는데 권총을 썼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비례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바로 공공의 신뢰, 일반 시민의 신뢰에 비례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 봅시다. 일주일간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 이 A가 자신의 TV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보던 중에 옆집의 B가 A의 TV를 훔쳐가서 사용 중인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A가 자력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A가 몽둥이를 들고 가서 직접 자기의 TV를 찾아오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잘했죠? 자력 구제가 아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뭡니까, 여러분들? 적법 절차 지킨 거죠. 그래서 TV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공공의 신뢰의 비례의 원칙,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칙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의 신뢰를 지킨 거다.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4번 봅시다. 아니, 다음 봅시다. 박순경은 순찰 근무 중에 달동네는 가려하지 않고, 이 나쁜 순경이네요. 부자 동네 구역만 돌았다? 여러분들 부자 동네든 달동네든 순찰 다 돌아야죠.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라? 공정하게 접근해라. 그래서 이 공정한 접근의 내용 아래 차별 금지, 편들기 금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공정한 접근을 위반한 거다. 옵니까 있습니까?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다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봅시다. 라 봅시다. 라. 자, 이순경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편견이 있겠죠. 편견. 자, 했는데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모든 잘못은 남자인 남편에게 있다? 여러분들 객관적인 시각을 어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객관성에 바로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것,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자, 여러분 옵니까? X입니까? 당연히 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봅시다. 최순경은 경찰이 되기 전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다. 뭔가 편견 같죠, 여러분? 그래서 경찰에 임용돼서 절도범을 검거해서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여러분 편견이에요, 편견. 과거의 경험에 의한 편견. 그래서 객관성을 잃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 방황 봅시다. 탈주범이, 자, 여러분 한순경이 탈주범을 자기 혼자 잡으려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협력을 어긴 거죠. 협동. 그래서 여러분들 봐도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항 볼까요? 은행 강도가 어린이를 인질로 잡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이 은행 강도를 쫓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이 주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추격을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바로 공공의 신뢰와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현존하는 위험에 우선적 보호가 바로 이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이를 인질로 잡았다라는 것은 현존 위험이죠. 그래서 이 현존 위험을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위험은 일단 제껴두고 현존 위험에 대한 우선적 보호, 그래서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경찰 활동에 5가지 윤리 표준은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전부 다 옳은 설명이었죠. 그래서 0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5가지 경찰 활동의 윤리 표준이 무엇인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그 윤리 표준의 각각에 해당하는 또 내용들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만 딱 넣어 놓으시면 진짜 이 문제는 길지만 어렵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8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정청탁 금지법.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과 관련해서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관련성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봅시다.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자, 여러분들 외부 강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외부 강의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가장 원론적인 법 조문이죠. 그래서 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죠. 외부 강의 사례금. 자, 여러분들 1번을 보시면 공직자 그리고 공직 유관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일단 외부 강의는 가능해요. 외부 강의는 가능한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 강의 사례금을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일단 외부 강의 등 사례금이 40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 학교기관. 학교기관의 장,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언론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한 회 외부 강의 사례금이 1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외국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자의 기준에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이에요. 외부 강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례금 지급 기준이 있죠. 사례금 지급 기준.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것은 강의 1시간당 기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 2시간이면 8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1시간 초과의 경우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사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직자가 외부 강의 나가서 4시간을 해도요. 40만 원에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고 금액은 60만 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세 번째가 교통비, 여비, 이러한 실비 변상적 금액은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2번 보겠습니다.
자, 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세서 등을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여러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신고. 여러분, 당연히 원칙론적으로는 외부 강의 등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는 최장 기간이 10일 이내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라. 이러한 최대 신고 기간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조문이죠. 그래서 사례금 신고 10일 이내 여러분들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외부 민간기관이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거 X입니다.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일 경우에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소속 기관장은 공직자가 외부 강의 등을 나가는데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저해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제한할 수 있어야죠 또. 맞죠 여러분?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3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5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패방지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 가지 부패 행위와 관련해서 신고를 받는데요. 신고를 받는데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신고를 받은 혐의 대상자가 경무관 이상이야. 경무관 이상.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 부패 혐의의 내용이 일반적인 부패가 아니라 이거는 형사처벌이 필요해서 수사와 공소 제기를 하여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위원회의 명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고발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고발하여야 합니다. 오케이? 자, 부패 혐의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보니까 경찰 공무원이에요. 경찰 공무원인데 계급이 경무관 이상이에요. 자, 근데 판단을 해보니까 이 부패 혐의가 단순한 부패 혐의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필요해서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무조건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59번은 여러분들께서 해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 우리 6강 수업에서요. 52번부터 59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윤리, 부패, 각종 법률 관련 내용,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7강 수업에서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강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7강 수업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수업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7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